기석은 손에 든 맥주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그때 기억나냐? 내 머리에 물 붓고 다들 웃었잖아. 그땐 진짜 재밌었는데 말이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장난스럽기보다 무심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여전히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남학교 운동장에 먼지가 날리던 그 시절에 저는 17살이었지요.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아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좋다기보다 조용한 게 편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를 감춘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반에는 이기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키도 크고 말재주도 좋아서 선생님들마저도 기석이 넌 리더감이다 하시곤 했지요.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이었고 그 무리의 웃음은 언제나 누군가를 희생시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저였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던 오후였습니다. 햇빛에 먼지가 반짝이고 땀 냄새가 교실 안에 가득했지요. 기석이 녀석이 갑자기 웃으며 물병을 흔들었습니다. 야, 해철아. 머리 좀 식혀라. 더워 죽겠다. 순간 차가운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교실은 폭소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야, 진짜 시원하겠다 하며 배를 잡고 웃더군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교복을 적시고 책 위에 떨어지던 그 순간의 냄새와 소리. 그게 제 인생의 한 장면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사람 앞에서 웃는 게 어려워진 게. 기석은 그 일을 장난이라 했습니다. 야, 웃자고 한 거지. 왜 그러냐? 그 말에 반 아이들은 더 웃었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시선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참 차갑더군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마음속의 수치심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이었지만 제겐 평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줄였고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냐? 물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생님조차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줄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 뒤 반장 박영수가 다가왔습니다. 해철아, 사진 좀 볼래? 그가 내민 건 어제 체육대회 뒤풀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엔 웃고 있는 친구들 사이로 물에 젖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내가 다시 봐야 할 거야. 언젠가 이 일이 웃음이 아니라 교훈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의 뜻을 그땐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마음 한켠에 박힌 채 세월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 그 반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봄이 오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햇살, 웃음, 그리고 물방울. 그건 제게 계절의 알림이 아니라 과거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더군요.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피했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단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 그때의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50년 후 그 장난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줄은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참 이상한 강 같습니다. 흐르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모래가 있지요. 은퇴한 뒤 저는 오랜만에 시간이란 걸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뜨고 텃밭의 상추를 살피고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쉬어요. 그 말이 습관처럼 들릴 정도로 제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엔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교실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 때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늘 웃으며 나도 평범했단다 하고 얼버무렸지요. 평범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물 한 병의 기억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손에 쥔 것은 평화인데 마음속엔 여전히 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희정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곤 했지요.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나서 그래요. 오래된 일인데 자꾸 떠오르네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상처마다 낫는 속도는 다르잖아요. 당신 것도 아직 덜 아물었나 봐요. 그 말이 참 따뜻하면서도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도 덜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그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교실을 채우던 웃음. 그건 소음이 아니라 제겐 일종의 심장 박동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그 웃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요. 어느 날은 꿈에서 교실 문을 열었더니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년, 그 앞에 제가 서 있더군요. 괜찮니? 제가 그렇게 물었지만 그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이 떨어지는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제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펜을 들자 쓰고 싶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진다. 용서란 말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글을 쓰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글 속에서 과거가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엔 가끔 예전 제자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고 심심하시죠? 그래도 마음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편하지는 않네.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면 꼭 생각이 시끄러워지거든. 그 말에 제자들이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은퇴한 뒤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학생들의 인생을 돕느라 제 인생을 놓치고 산 셈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학생 상담일지가 남아 있었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했다는 학생,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줘야 한다. 그 문장을 읽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 말은
사실 제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학교 폭력 이야기 많네요. 당신이 학생 때는 어땠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묻어둔 상자를 건드렸습니다. 있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럼 그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군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그 안에 오래전 반장 박영수가 남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제 모습, 그리고 웃고 있는 친구들. 사진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늘 피해자가 아닌 척 살았구나. 교사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안의 아이는 아직도 교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과거는 흘러간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니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웃음은 여전히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건 아마 용서받지 못한 순간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과거와 함께 밥을 먹고 과거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노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길고 긴 독백의 시간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저 웃어넘기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머리엔 흰 머리가 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고 저는 평온한 척 웃었지만 마음은 늘 덜 닫힌 문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 어둠이 새어나왔지요.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건 바로 그날의 냄새, 젖은 교복의 냄새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봉투 한 장이 그 오랜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보자기 같은 색의 봉투, 손으로 쓴 글씨체, 졸업 50주년 동창회 모두 함께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드디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빛바랜 얼굴들 사이로 여전히 선명한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기석,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가슴 한가운데 묵은 먼지가 흩날리듯 일어났습니다. 그래, 언젠간 마주해야지. 피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월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있는 힘이 아니라 다시 마주할 용기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섹션의 이야기처럼 그 초대장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편함 앞에 서 있었던 건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벽돌담에 부딪혀 부서지고 마당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날이지요. 오늘도 평범하겠지 싶었는데 우편함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살짝 바랜 베이지색 종이,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 50주년 동창회. 다시 그 시절의 우리로 돌아갑시다.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속 어딘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초대장 한 장과 이름이 적힌 자리표,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K호텔 연회장.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기석 참석 확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안의 시간은 다시 1974년으로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젖은 머리, 웃음소리, 그리고 물방울.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아내 희정에게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어머, 50년 만에 동창회래요? 가야죠.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크네요.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가기 싫어요? 글쎄요, 옛날 친구들이라지만 너무 오래돼서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번에 풀어야죠. 그 말이 유난히 깊게 꽂혔습니다.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래요. 제 마음에는 아직도 그날의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초대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조그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교실의 창문이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던 각도까지 기억났습니다. 그날 이기석이 들고 있던 물병의 모양까지요. 내 머리에 쏟아지던 물, 책 위로 떨어지는 방울들,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장면이 수십 년을 건너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초대장이 왔을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세월이 다시 나를 불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가지 말까, 그냥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초대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제 마음속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청소를 하다 제 서재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초대장 아직 여기 있네요. 버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먼저 나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둬요. 아직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젠간 가겠다는 뜻이네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문턱 같다고 할까요? 그 문을 넘어가면 내 인생이 다시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장 박영수가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나야 할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웃는지를 꼭 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글씨가 아직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의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내 안의 소년을 다시 데리고 나오려 한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가보려고요. 그녀는 살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오래된 일일수록 직접 봐야 끝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을 보자. 하지만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그를 만나도 화내지 않기, 그의 이름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기, 그 앞에서 떨지 않기. 그건 마치 교단에서 학생들 앞에 서기 전 수업을 준비하던 마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아니지만 교훈은 분명할 그 자리. 그 수업의 이름은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날짜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잠이 잘 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결심을 하면 두려움도 자리를 잃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보자. 그 사람에게 아니라 그때의 나에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50년 전의 교실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었고 그 여행의 목적지는 미움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마치 기다려온 듯 고요했지요. 저는 50년 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K호텔 5층 연회장. 낯선 공간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오래된 교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손에 든 초대장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결심을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17살의 소년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로비는 환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야, 오랜만이다. 살았구나, 이 사람아. 모두가 세월을 자랑하듯 반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 50주년 동창회 다시 우리로 돌아갑시다. 그 문구가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니 그 시절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누군가는 금세 알아봤습니다. 야, 정해철, 너 맞지? 와,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누군가는 제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웃는 모습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반갑다, 해철아.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반의 자랑스러운 친구 이기석 씨가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낯설지 않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기석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배는 불룩 나왔지만 그 특유의 허세 섞인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틈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야, 정해철,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마치 1974년으로 꺾여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엔 여전히 장난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물 맞고 울었잖아. 기억나냐?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 똑같이 들렸습니다. 50년 전 그 교실의 웃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기석이 아직도 똑같네. 그때 일 기억하네. 대단하다. 모두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이
저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그는 유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라가 있죠. 젊은 시절엔 허세도 많았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 열정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구석 쪽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철아, 나야. 동만이. 고등학교 때 제 옆자리에 앉던 친구 최동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반가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보니까 그때가 꿈 같지 않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동만아. 세월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 그는 웃으며 제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지 뭐. 그래도 넌 참 변함이 없다. 말수가 적은 것도 그대로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내 병이야. 아직도 말보다 생각이 먼저야. 잠시 뒤 동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석이하고는 괜찮겠지?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그때 일은 나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 다 떠오르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그냥 흘려보내자. 다 지난 일이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그 말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술잔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야, 여긴 또 조용하네. 우리 반에 공부벌레 둘이 모였냐? 그는 웃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해철아, 내가 왔다니까 내가 진짜 반갑더라. 그땐 내가 좀 심했지? 하. 그 웃음이, 그 농담이 50년 전 그 장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네. 다 지난 일이잖아.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근데 말이야. 요즘 세상은 장난도 못 치겠더라. 그땐 다 웃고 넘어갔는데 말이야. 그 말의 순간 숟가락이 제 손에서 멈췄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시절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엔 묘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모두가 그 시절로 돌아갔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저만은 그 시절을 다시 살아내는 중이었습니다. 50년 전의 교실과 지금의 연회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웃음, 똑같은 농담, 똑같은 침묵. 달라진 건 세월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미안함은 자라지 않는구나. 그의 웃음을 보며 그때 왜 그리도 아팠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지 물 한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의 문제였지요. 그는 늙었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학생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우리 반의 리더 이기석 씨가. 그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마이크, 그리고 익숙한 여유.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학생이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다 잊고 웃읍시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누군가에겐 추억이지만 제겐 다시 살아나는 기억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야 돼. 저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그림자 같은 미소. 그래, 오늘이 시작이구나.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묵은 감정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만남은 오늘부터라는 것을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연회장은 어느새 웃음과 술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명이 노랗게 번지고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을 잊은 듯 마치 20살로 돌아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밝은 소리와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속이 조금씩 메말라갔습니다. 해철아.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기석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맥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혼자 앉아 있으면 섭섭하지. 나중에 또 언제 보겠어?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지만 술 기운이 섞인 말투엔 묘한 기세가 있었습니다. 기석아, 괜찮네. 난 그냥 조용히 있으려 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에이, 조용하기는. 내가 예전에도 늘 저러더니만 아직도 그러냐? 그의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결이 50년 전 그 교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기시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또 반복되는구나. 기석은 손에 든 맥주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그때 기억나냐? 내 머리에 물 붓고 다들 웃었잖아. 그땐 진짜 재밌었는데 말이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웃음은 장난스럽기보다 무심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여전히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땐 어려서 그랬지.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물이었지만 이번엔 맥주로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야, 그만해 하며 말렸지만 술에 취한 그는 이미 장난과 현실의 경계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우정의 표시야. 해철아, 긴장하지 마. 순간 맥주잔이 제 머리 위로 기울었습니다. 찬 맥주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음 같은 액체가 이마에서 목덜미로 어깨로 흘러내릴 때 사람들의 웃음은 멈췄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50년 전의 물방울과 겹쳐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모욕의 감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액체의 소리가 방울방울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의 교실, 젖은 책, 폭소하던 얼굴들,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번쩍이며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해철아, 괜찮냐? 저 인간이 또 취했네. 그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봤다니까. 웃자고 한 거지. 그 웃음 한 조각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웃자고 한 거지. 그 말이, 그 단어가 내 50년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농담거리 중 하나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입꼬리가 올라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기석이, 이제 그만해. 다들 나이도 있는데.
에이, 술김에 그런 거지. 별일 아니야. 그 말들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 과거를 2번 찔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저 장난, 농담, 웃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늘 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맥주 방울을 닦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서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그리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석의 웃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장난. 그래, 장난이지. 그때도 장난이었고 지금도 장난이지. 제 목소리가 내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기석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술 기운이 서서히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해철아, 진심으로 미안하다니까. 그땐 그냥 애들끼리 노는 분위기였잖아. 애들끼리 노는 분위기라. 제가 천천히 그의 말을 되받았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울던 애는 나였고 그걸 보고 웃던 애는 너였어. 근데 넌 아직도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구나.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침을 했지만 그 소리마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놓인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셔츠를 한번 털어내듯 정리했습니다. 괜찮네. 그 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생 쌓인 무언가를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네, 기서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맥주 냄새가 코끝에 남았지만 더 이상 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머리에서 마른 맥주의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끝내야겠지. 50년 전의 물은 제 머리에 부어졌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세월, 숨죽였던 말들, 묻어둔 상처들이 이제야 빛을 찾으려는 듯 들끓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덮어놓은 상처의 뚜껑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멎고 음악 소리마저 잦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던 맥주의 냄새가 여전히 옷깃에 배어 있었지요. 기석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빠졌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현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공기 속의 술기운이 한순간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기서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해철아? 아직도 화났냐? 진짜 미안하다니까. 내가 술이 좀 과했어. 그래, 술이 문제겠지. 제가 그렇게 답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자리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네. 하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그 순간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세기 동안 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든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해 회색빛으로 변한 흑백 사진이었지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1974년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쏟아진 물, 젖은 머리를 한 채 고개 숙인 17의 소년, 그리고 그 옆에서 물병을 들고 웃고 있는 이기석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잡은 사람은 당시 반장이던 박영수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교사가 되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해철아, 언젠가 이걸 내가 쓸 때가 올 거야.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야, 그때 사진이야? 그래. 영수가 찍었더라. 그때 넌 물병을 들고 웃었고 나는 젖은 머리로 울고 있었지.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응, 버릴 수가 없었지. 이건 내 기억이자 내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하게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죽이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연회장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진을 내게 줬어.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 언젠가 이 사진이 웃음이 아니라 교훈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난 그 말을 잊지 못했지. 기석은 손을 덜덜 떨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철아, 그땐 나도 어렸잖아. 그걸 이렇게까지 들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래, 어렸지. 근데 나이 든 지금도 똑같이 행동한 건 왜일까? 그 말에 기석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난 오늘 내가 변했을 줄 알았어, 기석아. 5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처럼 웃을 줄만 아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확실히 알겠네. 사람들이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지 그래요, 해철 씨. 그래도 다 지난 일인데.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 그들이 모르는 건 그 지난 일이 아직 내 안에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보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이제 이 사진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야.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 중엔 그날 교실에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웃었던 얼굴들, 방관했던 시선들. 그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도 여기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상처를 다시 확인했지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참아온 말들이 입안에서 맑게 울렸습니다.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해철아. 진심으로. 그땐 내가 멍청했어.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네. 하지만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평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평생만큼은 무겁게 기억해야지. 그의 눈이 젖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웃지 않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술 냄새와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가볍게 떠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봉투 속에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박영수가 사진 뒤에 남긴 글귀였죠. 이건 장난이 아니라 상처였다. 이걸 보는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자 누군가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수가 이런 말을 남겼었어? 그래. 그는 늘 옳았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마음의 공부를 끝낸 사람이었어. 그날 연회장은 잠시 동안 교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꺾이고 세월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영수의 몫으로 돌려줄게. 기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철아, 난 평생 그렇게 큰일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래, 그게 문제였어. 너한텐 별일 아닌 일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봉투를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너도 한번 봐. 그때 내 표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봉투를 손에 쥐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게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얼굴이 편해 보이네요. 그래요. 오늘은 드디어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맥주방울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건 모멸의 냉기 아닌 치유의 물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건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견딘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의 연회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숨을 고르는 숨소리조차 또렷이 들릴 만큼 공기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한가운데 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 위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맑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돌덩이가 이제야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낮았습니다. 해철아, 진짜 미안하다. 그땐 어렸고 술김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만. 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에 후회의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그래, 미안하다고 했으니 됐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용서의 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단절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석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좀 과했어. 해철이 말이 다 맞아. 우리 나이에 이제 그런 건 장난이 아니야. 그들의 말 속엔 늦은 깨달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결론을 말할 차례다. 저는 천천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잔 안에는 금빛 맥주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조명 아래에서 그 액체는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한때 제 머리 위로 떨어졌던 그 색깔, 이제는 제 손 안에서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석아,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50년 전에 내 머리에 물을 부었지. 그리고 오늘은 맥주를 부었어. 그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넌 웃었고 나는 울었지.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해볼까? 그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맥주잔을 들어 천천히 그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석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해철아, 그건 아니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잔을 천천히 그의 앞 테이블 위로 기울였습니다. 맥주가 쏟아져 그의 앞자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도 그의 몸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잔을 비운 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분노가 아니라 내 정산이야. 정산? 그래. 50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이 잔은 충분히 불었거든.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어. 학생들 앞에서도 늘 웃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늘 젖어 있었지. 하지만 오늘 알겠네. 그 젖음이 내 인생을 맑게 만들었다는 걸.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기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그 어떤 사과보다 진심이었고 나는 그걸 보며 비로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네.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응, 알아. 근데 그 미안함은 오늘로 끝내.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웃길 때 그 웃음 속에 상처가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봐. 그 말 뒤로 연회장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그 안에 묘한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원하네.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말했지만 그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기석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해철아.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보게 될 줄 몰랐어. 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우린 다 늙었으니까.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무게가 흩어졌습니다. 용서란 건 상대의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했고 한 소년을 구했다. 그 소년은 내 안에 평생 갇혀 있었는데 이제야 웃으며 나를 떠났다. 창문을 여니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한 맥주 향이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는 모욕이 아니라 끝의 향이었습니다. 길고 긴 상처의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다르네요. 얼굴이 밝아요. 응. 이제야 머리가 식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글쎄요, 50년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머리맡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분노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로 결정된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50년 만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커피 향이 유난히 진하게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제 마음을 눌러왔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나니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용서를 말로만 배워왔을 땐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늘 새벽마다 깼던 습관이 사라지고 머리를 베개에 누이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교실이 보였지만 이젠 물이 쏟아지지도 누군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교실 안엔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로 울던 소년이 이번에는 제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꿈 꿨죠?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얼굴이 다 말해요. 어젯밤엔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로 편해졌어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일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더는 아프지 않아요. 이젠 그냥 지나간 장면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퇴직 후에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잊기 위한 글을 썼다면 이제는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날 일기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약했을까? 그 자책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약했던 게 아니라 그저 세상보다 먼저 아픔을 배운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학교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우리 학교에 강연 한번 와주세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로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아니에요.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절을 겪은 분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애들이 다르게 들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제안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피해자로 살았고 그 상처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경험이자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도망만 치면 상처는 계속 나를 쫓아오지. 그날 저녁 저는 학교폭력 예방 강연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웃음은 가벼워도 상처는 무겁다. 장난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때의 저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넌 그 일을 잘 견뎌냈다. 그 문장을 적은 순간 제 안에 오래된 소년이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첫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단 앞에 서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서는 자리였으니까요. 강당 안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반짝이는 눈동자, 어쩐지 그 모습이 옛날의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교사 정혜철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장난이라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흉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말에 교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친구한테 장난을 심하게 했어요. 그 친구는 웃었지만 선생님 말 들으니까 미안해졌어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미안할 줄 아는 게 용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50년 전 그 교실 속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연이 끝난 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네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 수업이라 그 말 참 좋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올려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이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마음속에 쌓였던 그 긴 세월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단순한 다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여보, 당신 이제 진짜 교사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창밖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용서의 바람이었고 내 안의 세월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바람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50년 전의 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퍼졌고 햇살은 그 웃음을 반짝이는 먼지처럼 흩뿌려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교무실 앞에서 젊은 교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에요. 강당엔 벌써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무대가 다르구나. 이제는 교실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자리구나. 강당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 쪽을 향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장난기 어린 눈빛이었고 몇몇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 아이들을 보자 문득 제 안에 옛 소년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젖은 머리로 고개 숙였던 소년, 이젠 그가 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해철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를 내자 순간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교사로 40년 넘게 살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러분, 장난이란 단어 좋아하죠? 곳곳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학창시절엔 장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교실에서 한 아이가 친구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웃기기 위한 장난이었죠. 그런데 그 물 한 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적게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친구를 피했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웃음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몰랐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분, 장난은 가볍지만 그 기억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진지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웃음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표정엔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줬다는 이유로 울었고 누군가의 장난 앞에서 평생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일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당 구석에서 어떤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친구한테 장난을 치다가 그 친구가 울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못했어요. 그 아이의 말이 끝나자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그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과거를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걸요. 내 이야기가 단 하나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50년의 상처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막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는 장난 조심할게요. 그들의 말이 마치 오래된 시간의 회복처럼 들렸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나쁜 친구는 지금 뭐하고 살아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는 나처럼 늙었겠지요. 그도 자기 인생에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늦게 배웠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수업이었지요. 강연이 끝나고 강당을 나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그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빛은 눈부시게 차가웠지만 지금 이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빛의 온도를 바꾸어 놓았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로 끝났네. 그 말과 함께 마음속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닫히는 문은 과거의 문이었고 그 안에는 용서와 평화가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참 맑더군요. 그들 눈빛에서 제 젊은 날을 봤어요. 그럼 오늘 또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친 거네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내가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진짜 용서를 배우고 왔어요. 그날 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운동장에서 놀던 소리겠지요. 그 웃음은 더 이상 제게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고 세월을 건너온 제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 강연 영상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어요. 젊은 교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요, 강연 후에
반성문을 쓰더라고요. 한 줄씩 적은 걸 읽어봤는데 장난이 웃음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제일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멀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된 셈이네요. 제가 말하자 교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어제는 한 학생이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이는 이미 좋은 교사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부엌 창으로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그 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쓰던 낡은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흘린 세월, 그 긴 시간의 침묵이 이제야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목소리가 되었구나. 며칠 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달에 강연 일정 가능하신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갑니다. 가야죠. 예전 같았으면 그 일이 또 떠오를까 두려웠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언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벚꽃이 진 자리에는 푸른 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빠르게 바뀌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다시 피어나더군요. 그래, 인생도 계절이네. 그 생각을 하며 창가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교무실 안에서 한 여교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학생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땐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어제 선생님 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됐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처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선생님의 힘이 된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 힘이 나요. 강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엔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이젠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녕, 얘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려 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습니다. 말로, 표정으로, 무심함으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사실 어른이라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용서란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새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 그 친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기석, 그의 울먹이던 얼굴, 손에 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민 손. 그 손을 잡던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문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색색의 종이에는 어린 손글씨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 문장들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건 50년 전에 저에게 오는 편지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지금의 저에게 보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은 참 맑아졌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걸 품은 사람이 달라지면 기억의 색깔도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연 잘했어요? 응, 아이들이 참 똑똑하더군요. 그중 하나는 나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하더라니까. 어떤 질문요? 상처를 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멋져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글쎄요, 멋지다기보다 이제야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TV 뉴스를 보는데 학교 폭력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학생들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줄 차례구나. 그 순간 제 안의 결심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지 한 번의 강연이 아니라 내 남은 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내 머리에 떨어지던 차가운 물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는 빗물이 되었구나. 그건 세월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엔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운동 대신 강연 일정을 확인하는 일이었지요.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회, 청소년 센터에서 정해철 선생님, 학교폭력 예방 강연 요청드립니다. 이런 메일이 꾸준히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도움이 되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요. 가방 속엔 늘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박영수가 남긴 사진 한 장. 이제 그 사진은 내게 고통이 아니라 교재가 되었습니다.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그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1974년의 교실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볼 때 나는 그 눈빛에서 이해의 싹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걸 찍은 사람, 바로 반장 박영수예요. 그는 그날 장난을 보며 웃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했죠. 그리고 훗날 제게 이 사진을 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웃음이 아닌 교훈이 되길 바란다. 그 말을 전할 때마다 강당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엔 영수야, 너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세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기록이 내 목소리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난 뒤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웃을 때마다 제 이름을 놀림거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일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인생의 역설이에요. 가장 아팠던 일이 나중엔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날 밤 그 학생이 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속 상처가 오늘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세대를 잇는 수업. 강연에서 만난 아이들이 쓴 짧은 문장들을 기록하는 노트였습니다. 오늘 장난 대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젠 웃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 멈춰버린 시간이 한 줄 한 줄로 다시 흐르고 있는 듯 했지요. 어느 날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학 수업 중 감정의 윤리라는 주제에 꼭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감정의 윤리라니. 그건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는 젊은 예비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단지 사건이 아닌 교육의 본질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칠 때 그 웃음이 누군가를 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근데 그걸 평생 말하지 못하고 사셨죠.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이제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래요. 말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침묵은 상처를 깊게 하지만 이야기는 그걸 밖으로 꺼내 빛을 보게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남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물은 내 머리를 적셨지만 이제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방의 한 학교에서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실 칠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웃음은 가볍지만 상처는 무겁다. 정해철 선생님 말씀. 그 글씨체가 삐뚤삐뚤했지만 그보다 더 또렷한 인생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요. 내가 견뎌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대를 건너며 새로운 언어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참 좋아요. 그래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가르쳐 주더군요. 잠들기 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입소리가 마치 오래된 교실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웃음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건 세대를 잇는 웃음, 누군가의 슬픔 위에 다시 피어난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어제처럼 피었지만 내 눈에는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엔 봄이 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물방울이 떠올라 꽃잎조차 차갑게 느껴지던 계절이었지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 봄은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강연 때 말씀하신 웃음은 가볍지만 상처는 무겁다. 그 말을 제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서로 놀리려 하면 제가 말립니다. 야, 그거 장난 아니야. 친구들이 웃지만 이제 그 말이 제겐 용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글 속에 담긴 진심이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마음을 감쌌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 안엔 배려가 섞여 있었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해철이냐? 고개를 돌리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기석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힘없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석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꼭 한 번은 만나야겠다 싶었어.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거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병원에 다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내 소식은 들었어. 아이들 가르친다며 뉴스에도 나왔다더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참 좁지.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해철아, 그땐 정말 미안했어. 지금도 가끔 그날 꿈을 꿔. 물 붓던 내 손이 멈추질 않아. 그게 벌이겠지.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석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이라는 말, 이제 그만 써라. 우린 다 충분히 배웠잖아.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널 부끄럽게 만든 건 내 장난이었지만 그 일로 평생을 배우게 된 건 나였어.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졌네. 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날의 물방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생명을 적시는 봄비 같았습니다. 그 물이 이제는 제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 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철아, 고맙다. 그래, 이제 편히 살아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구나. 나도 그도 이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다녀왔어요? 공원에 갔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났죠. 좋은 만남이었어요? 그래요.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다 내려놨거든요. 그 일, 그 사람, 그 시간까지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꼭 아이들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을 적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젖은 소년이 이제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만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물로 시작된 인생이 비록 끝났다. 봄은 다시 오고 웃음은 변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도로를 적시며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 길 위에 다시 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그 꽃잎 위로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겠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물 한 병이 만들어낸 인생의 파도는 이제 고요한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봄을 향해 세월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발밑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나는 그날의 나를 꼭 안아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